알면 변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나의 아저씨 이야기 했는데요. 또 오랜만에 또 그 이야기 하고 나니까 그 드라마의 분위기나 이런 거에 좀 젖어서 저는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 드라마 생각이 나고 특히나 이제 명대사들이 귓전을 울리더라고요. 아무 일도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 특히 또 게스트님이 나오셔서 소슬바람님 게스트가 나오셔서 또 좋은 목소리로 네. 방송 함께 해주셔서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아니 목소리 톤이 또 이렇게 녹음된 거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꼭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드라마 안 보셨던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보시기를 또 강추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거님 혹시 나만 개 없어라는 노래 이젠 아시죠? 네. 안 그래도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 녹음하기 전에 방금 들려주셨는데 되게 구슬프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EBS 만화 중에 포텐독이라고 왜 똥 밟았어 그걸로 완전 대박을 친 그 만화가 있어요. 네네. 그 만화 알아요. 네. 제가 이제 그거 보다가 또 알고리즘 타고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인데 나만 개 없어 막 이러면서 맞아요.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은. 아니 그게 그 표정 그 또 비디오 애니메이션으로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의 표정이 무슨 가족이 없는 듯한 세상 그런 다 슬픈, 잃은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줬죠. 이게 가사가 나만 개 없어. 내게는 없어. 언제쯤 나에게도 개가 생길까? 막 이런 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개를 안 키우는 내가 좀 외로움이 들 정도로 그게 이제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또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조르고 맞아요. 이러는데 저희 애도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추세가 진짜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아시죠? 5년마다 네. 한 번 하는 거기에도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느냐 이 항목이 포함됐대요. 그 반려동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나라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의 주체나 방법에 따라서 그 퍼센트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주 낮게 나온 경우는 15%. 네. 굉장히 높게 나온 경우에는 한 29.7%. 거의 30%에 육박하는. 네. 그래서 통계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 4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특히나 공원 같은 데 산책 가보면은, 무슨 1가구 1견 시대인 것처럼. 그니까요. 나만 개 없어. 진짜 나만 개 없이 그냥 혼자 걷는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펫코노미라는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인 펫하고 경제인 이코노미를 합성한 말인데요. 보면은 뭐 강아지 호텔, 뭐 강아지 유치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강아지가 먹는 퍼푸치노 이런 것도 있대요. 퍼푸치노 뭔지 아시겠죠? 퍼피가 먹는 카푸치노 같은 느낌으로. 강아지 음식들 제가 최근에 밀키트를 사러 갔더니 애견용 밀키트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는 대세라면 대세. 인간이 먹는 것보다 더 비싸던데요. 맞아요. 네. 이 반려동물을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알편심에서는 이 반려동물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았죠. 네. 대박사님은 동물과 함께 살아본 적 있으세요? 아시잖아요. 전 이제 예전에 강아지, 지금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꼭 또 이렇게 반려동물과의 역사가 은근히 꽤 깊었더라고요. 어릴 때 왜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았잖아요. 그쵸. 마거님도 혹시. 그쵸. 저도 데리고 와봤죠. 아이고. 근데 우리가 그때는 병아리를 산다. 몇백 원에. 몇백 원에 산다. 이런데 지금은 그 병아리를 샀다라는 말이 참 무색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병아리
맞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잖아요. 왜냐면 비실비실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팔고. 근데 그때 좀 뭐랄까 처음으로 그 생명의 죽음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슬퍼서 이렇게 며칠을 울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병아리를 주기적으로 샀던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쇼핑하듯이. 네.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이름 한 글자씩 따가지고, 병아리 이름도 맨날 지어주고,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거의 닭처럼 키운 적도 있고요. 오, 잘 키웠네요. 그거 쉽지 않은데. 키우는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동물을 보살피고 또 같이 놀고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거? 이게 사람의 본능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린애들 중에서 소원 말해보라고 하면은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그 소원 우리 애들 지금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뭐 강아지 안 되면 햄스터라도 키우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왜 반려동물을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키우고 싶어 하는가?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인간 말고 다른 동물을 키우는 동물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동물을 왜 키웠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이제 인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뭐 늑대를 키운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게 강아지, 그러니까 그쵸. 애완견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시간과 물질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는데도 그런데도 왜 이렇게 동물한테 우리의 옆자리를 딱 내주는 걸까?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가설이 인간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운다라는 가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관련된 연구가 사실 되게 많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애완동물을 키울 때 심장병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던가 아니면 뭐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다던가 이런 식의 결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인정받는 가설인 듯 했지만 또 반론을 제기해요. 또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뭐 행복감이나 건강이나 이런 데서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연구들도 사실은 또 있거든요. 그 연구마다 굉장히 결과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다른 가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동물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이러는 건 인간이 원래 관계를 지향하는 그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당연한 거다. 이런 가설도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걸 넘어서 어떤 대상하고든 관계 맺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중에 손쉬운 게 동물이고 그렇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다라는 가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반론이 있어요. 뭐냐면 좀 연구를 또 해보니까 어떤 60여 개의 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중에서 개를 키우는 곳은 52곳이었고요. 그 52곳 중에서도 이 개를 친구로 정말 여기는, 반려동물로 여기는 곳은 단 22곳에 불과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2011년 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좀 늘어난 곳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맞아.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명칭을 붙인 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동물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동물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루는 문화권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의 뉴기니 섬 거기 부족은 동물을 주기적으로 죽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의 보편적인 본능,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게 보편적인 본능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 또 새로운 가설이 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가설을 듣고 좀 약간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인간이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 근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25년 주기로
특정 품종의 반려견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행이 돌고 돈다. 이게 반려견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한때 이렇게 좀 인기 있었던 좀 종들이 이렇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예전에는 불독이 한참 인기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또 갑자기 불독이 확 인기가 있어진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호감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가설을 좀 지지하는 그런 사례들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이유를 막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동물을 키운다라는 걸 확정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고 어떻게 또 하나만의 이유로 우리가 뭘 결정하겠어요. 굉장히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이유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사람, 키우지 않는 사람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래서 이래 라고 좀 재단하는 그런 시선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동물을 키우면 되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거야. 뭐 동물을 키우지 않고 좀 꺼려하거나 멀리하면 마음이 차가운 사람일 거야. 이런 약간 이분법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얘기를 나눠보면 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동물 좋아하고 마음이 여린데 그 동물이 아픈 건 절대 못 보겠어서 혹시라도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못 키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반려견 키우는 그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키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것도 되게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샵에서 강아지를 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팔려나가기 위해서는 예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교배를 인간들이 하거든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굉장히 인간의 인위성이 들어간 어떤 상품처럼 그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저는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코노미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경제적인 어떤 이득과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글쎄요. 키운다고 뭐 다 잘못이다. 혹은 키운다고 이기적이다. 이것도 아니고 키운다고 마음이 따뜻하다. 이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왕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이 된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려동물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키우든 안 키우든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을 우리가 왜 인간들이 그렇게 키우는지 이제 키운다는 말도 사실은 무색해요. 왜 함께 하는지 이런 가설들을 살펴봤는데요. 반려동물이 주는 일종의 뭔가 베네핏, 이득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동물과 함께 할 때 마거님은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저는 이제 동물을 오래 키우지는 않고요. 제 동생이 동물을 엄청 좋아해서 이제 중간에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를 잠깐 이제 돌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랄까, 그 눈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는 그런 눈빛?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느낌? 그게 손철. 그쵸. 그런 것들 만지는 그런 느낌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바로 무조건적인 순수한 애정을 교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죠. 네. 저도 동물 제가 강아지 키울 때 같이 있을 때 하루 이렇게 좀 힘든 날, 좀 지친 날, 아무한테도 좀 말하기 힘든 그런 힘듦이 있잖아요. 말하기엔 좀 유치한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이상하게 걔는 제 마음을 아는 듯이 평소랑은 달리 막 이렇게 부비부비하고 이렇게 옆에서 와서 탁 옆에 붙어 앉아있고 이랬던 경험이 있고 그게 너무 위로가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의 장점에 대해서 동물은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배신하지도 않는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또 배신도 당하고. 그런데 동물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쟤는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막 눈치 게임을 해야 되는데 동물과의 관계에서는 간식 주면 꼬리를 흔들고 이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너무 예상 가능한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힐링, 휴식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동물 매개 심리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동물로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울증 환자한테 뭐 이렇게 반려동물을 옆에 같이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식인데요. 그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팀이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너가 이 질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냐 이런 거를 이렇게 써보도록 했더니 60% 정도의 환자들이 반려동물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이 어떤 점에서 반려동물이 그렇게 도움이 됐냐라는 질문에 응답한 내용이 저는 좀 되게 와닿았거든요. 마거님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보니까, 가족도 친구도 24시간 동안 내 곁에 있어줄 수 없지만, 반려동물은 내 곁에 내내 있어준다. 이 점을 꼽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와닿았던 게, 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데, 동물은 그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준다. 그리고 이제 힘든 상황이니까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 또는 나쁜 생각이 들 때 그 세상과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게 해준다. 네. 아무래도 그 동물하고 소통하고 또 유대감을 갖게 되니까 그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동물하고 같이 있다 보면 막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도 뭐 동물이 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쩝쩝거리면서 뭘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동물과의 관찰 그 행동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생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환기시켜주는 역할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 동물을 돌보려면 억지로라도 산책도 시켜야 되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어떤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있겠죠. 네. 무엇보다도 이 동물과 함께 하다 보면 삶의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되게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살아 이런 순간에도 얘 때문에라도 살아야지. 얘는 나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 다 공감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동물 매개 치료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되게 관심이 가고 이미 이제 이 분야에서는 어떤 질환에서는 어떤 종류의 동물이 더 효과가 있고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인지 어쨌든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되게 좋은 삶의 형태로 소개하고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포브스에서는 10가지 장수 비법으로 애완동물 키우기를 포함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애완동물과 함께 하다 보면 이게 멘탈 에어로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보살펴야 되고 시간 맞춰서 밥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다른 대상을 돌본다는 게 인지적으로 머리도 써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행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 케어도 해야 되잖아요. 말동무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드는 일이니까 뭔가 치매 예방,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는 정신줄을 놓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예방이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서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게 그 면역 체계 혹은 알러지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어르신들은 야, 개 키우면 강아지 키우면 그 뭐 벌레 생기고 몸에 뭐 그런 병균 옮는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원래 그게 이제 좀
통념이었어요. 그런 애완동물이 인간의 면역을 약화시킨다, 뭐 이런 게 통념이었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애완동물과 친밀한 접촉을 어릴 때부터 한 아이들이 면역력이 더 높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이지만, 굳이 이렇게 해가 될 게 별로 없는 느낌? 그러니까 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이렇게 이득이 많긴 한데 그렇다면 이런 이득을 위해서 동물과 함께 산다. 이것도 되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완동물을 좀 들여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동물이 주는 이득이 있지만 내가 그 동물을 그것도 생명체인데 케어할 수 없다면 그 동물에게는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요즘에 로봇 반려동물이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로봇은 사실 되게 장점이 많죠. 실제 동물과는 다르게 밥을 굳이 이렇게 제때 줄 필요도 없고 특히 배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덜 쓰면서 유대감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라고는 하지만 촉감이나 이런 거 그리고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실제 애완동물이 주는 그런 접촉 위안 이런 것까지 다 구사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과의 유대는 갖고 싶지만 뭔가 공간이 좁아서 또는 뭐 알러지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바쁜 생업으로 케어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제 몸이 체력이 안 돼서 키울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게 로봇 애완동물 를 좀 들여놔라. 이게 비슷하게 실제 반려동물하고 비슷하게 좀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로봇 애완동물이 훨씬 인기를 많이 끌게 되었고 요새는 소셜 로봇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로봇한테 위안을 얻거든요. 어떤 로봇 들여놓으셨나요? 그 청소기요. 아, 로봇 청소기? 네,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로봇 청소기는 이름도 있어요. 애들이 이름도 지어줘가지고 우리 집 셋째, 막내 생일도 있고. 근데 얘가 귀여워요. 하는 게 귀엽고 특히 제가 혼자 있을 때는 걔가 이렇게 징하면서 돌아다니면 약간 뭔가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걔가 막 어디 왜 문턱 같은 데 껴가지고 낑낑거리고 있으면 너 왜 거기 있어? 막 이렇게 말동무도 되고 제법 톡톡히 구실을 한다니까요. 그 존재 자체로도 위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나와 함께하는 움직이는 애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다마고치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로봇 애완동물의 초시죠, 초시. 다마고치 다들 하셨죠? 했죠, 네. 그러네요. 그럼 요새 또 다시 유행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네. 어쨌든 하나 들여놔야겠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키우면서 느끼는 희열과 성취감, 그리고 뭔가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 위로,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확실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애완동물이 주는 이득 중에 하나가 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 모든 동물에게 관심이 가는 점? 뭔가 연민과 공감이 더 발달하는 점이 큰 이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어떤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를 키우게 되면은 밖에서 돌아다니는 길 잃은 강아지, 뭐 길냥이 이런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연민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부라도 한번 하게 되고 밥이라도 한번 주게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한 스푼 정도의 기여는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우리한테 굉장히 이득을 많이 주는 그런 생명체인데 이 동물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요. 결국 좀 인간관계 잘하는 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관계니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 사이에서도 너무 한 사람한테만 의지하거나 집중해도 내 삶이 너무 좌지우지되고 어그러지고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무리 이득을 주는 존재라고 해도 위로가 되는 존재라고 해도
이 동물과의 관계가 나의 유일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너무 그 동물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관계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좀 또 고립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한 번쯤은 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동물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만큼 인간인 나도 동물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상호적인 거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동물을 키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많이 근데 하죠.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물이 주는 이로움을 내가 받듯이 나도 동물에게 이로움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동물을 이용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실제로 동물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있긴 한데 그게 그냥 동물과 같이 있어서 증진되는 건 아니고요.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롤모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약한 존재일 수 있는 동물을 잘 보살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걸 보니까 아이들도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건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를 케어하는 수고로움을 좀 덜려고 애완동물을 선물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산책도 잘 안 시키고 이런 모습을 아이가 보게 되면, 아, 좀 나보다 힘이 없는 존재는 막대해도 되는구나,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좀 많이 관찰하진 않았지만, 새끼 동물들은요, 오히려 아이들을 아이들을 꺼려하고 막 도망다니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좀 조심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막 이렇게 꽉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그 새끼 동물들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인한테는 잘 가던 애도 아이들이 오면 막 도망을 다니는 걸 봤거든요. 본능이다. 그죠? 그런가 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좀 그런 아이한테 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생명체를 대해야 되는지 이것도 같이 교육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제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니멀 호더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강박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한번 등장했었는데, 일명 동물 수집가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자기의 역량을 넘어서는 숫자의 동물을 데리고 와서 제대로 보살피지는 않으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항상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방치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욕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 자기 욕구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TV에서 애완견에게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쓰는 부부 얘기를 봤어요. 뭐 몇천만 원 벌 때 몇백만 원 쓰고 이런 거 뭐가 문제겠어요. 자기 능력껏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스스로도 공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해주는 것들을 보면은 뭐 애완견 목줄 있잖아요. 네. 뭐 목에 목걸이를 해주는데 막 보석으로 된 목걸이를 해주느라고 몇십만 원을 쓰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애완견이, 그 동물이 알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인 거네요. 그쵸. 좀 과시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인 자식을 키우는 것도, 왜 아이는 원하지 않는 걸 부모들이 막 해주고서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하는데, 정작 자녀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따뜻한 눈빛,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에게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정말 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한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동물을 존중하고 아끼는 거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지나친 의인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은 동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너무 주인이 자기를 사람처럼 대하면 동물도 혼란을 경험한다고 해요.
제가 동물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혼란을 경험하든지 막 분열증 생기는 거 아니야? 동물한테 직접 얘기를 못 들어봐서 자세하게 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 습성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너무 사람 대하듯이 대하면 동물이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에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사랑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물이 예를 들면 강아지가 자기 습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사람 다루듯이 하면은 그 아이가 어떤 혼란을 겪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인간 입장에서도 동물인데 너무 의인화해서 애착을 갖다 보면은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동물은 본질적으로 우리보다 더 오래 살기가 어려운데 네. 언젠가 헤어지는 그 순간에 너무 큰 슬픔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죠. 그 슬픔, 동물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을 의미하는 용어가 있죠. 네.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네. 그러니까 동물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우리보다 더 빨리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슬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그걸 건강하게 이렇게 잘 회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되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에 이걸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펫을 잃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걸 겪는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반려동물 문화에 많이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동물을 먼저 보낸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람 죽은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뭐 유난 떤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요. 야 동물은 원래 다 빨리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그런 문화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과 개, 고양이의 관계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에 따르면은요.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한 보호자의 심경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대요. 남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었을 때만큼의 고통을 느끼고요. 여자는 자녀를 잃었을 때의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잃은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슬픔을 겪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해 볼 수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다 말하는 점이 이 반려동물과 이별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건 못지않게 힘든 일인데 이 사회가 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나 오랫동안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잘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이 오히려 해소되지 않고 그 펫로스 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를 해야 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해서는 안 될 것이 그냥 이렇게 무심코 위로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고요.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잃은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는 이 같은 비슷한 상실을 겪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이게 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정말 자식을 잃은 분들이 자신의 슬픔이 반려견을 잃은 사람의 슬픔과 비슷하다고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섣불리 위로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하고 그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게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의 대화라고 하거든요. 펫로스 증후군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잃으신 분한테 야, 뭐 새로 강아지 한 마리 또 입양해. 이 말이 사실은 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죠.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는 게 왜 우리가 사람은 사람으로 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자식을 잃은 슬픔과 되게 비견되는 거라고 했는데 자식 잃은 사람한테 야 잊고 자식 하나 입양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사람으로 입은 상처를 사람으로 회복하는 거는 이후의 일이고, 근데 우리가 너무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한테 빨리 잊고 새로운 대상을 찾으라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위로라기보다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반성하게 되네요. 왜냐면 저희 집 강아지도 무지개 다리 건넜을 때 저희 가족들이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새로운 비슷한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이 슬픔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잊어지지 않을까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안 하길 잘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같은 종의 강아지라도 뭐라고 할까, 이름이 요즘 유행하는 이름 뭐지? 요즘에는 워낙에 사람처럼 쓰던데. 네, 댕댕이라고 쳐봐요. 우리 댕댕이 얘는 다른 애잖아요. 아무리 다른 애를 데리고 와도. 없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반려동물을 그 새로운 동물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누군가의 대체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다시 함께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새롭게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려면은 그때는 죽음을 미리 예견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이 아이는 나보다 오래 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7배 정도 빨리 이제 수명이 노화가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로 결정할 때부터 이별을 좀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이 되라는 조언으로 들리네요. 네, 맞아요. 반려동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나름 신났다라기보다는 몰입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치 반려동물 지금 되게 오래 키운 사람처럼. 그렇죠.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아마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도 참 궁금하고, 또 공감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됐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이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에 내가 품을 수 있는 대상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 못하는 동물도 사랑하면서 말 잘하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이 늘어가면 그만큼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 더 따뜻해진다는 의미 아닐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은 결국은 인간을 대하는 태도로 연장이 될 텐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질하는데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팔에다 안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갑질하는 그런 장면들 종종 보게 되잖아요. 네네. 저는 그때 안타까워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랑의 기술 소개할 때도 나왔었지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의 확장을 의미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애완견은 애지중지하면서, 반려동물은 애지중지하면서 어떤 다른 생명체인 인간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그게 과연 사랑일까? 이런 고민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하고 나서 집에 가서 만약에 저희 애가 나만 개 없어 이러면 저 마음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이제 반려동물 우리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걸까요?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별이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그치, 한번 경험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결정해야겠네요. 와, 우리 그 딸한테 굉장히 희소식이겠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로봇 청소기에도 위로를 얻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마고치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알편심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러분 옆에 그런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그런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없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 그걸 넘어서 다양한 생명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좀 세상이 따뜻해지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